추석이 새벽, 그날의 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본 것은 인간도 귀신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존재 같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존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는 추석을 맞아 본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전날까지 일 때문에 늦게까지 바빴기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가에 갔다가 다시 와이프와 함께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셔서 그해 첫 번째 차례를 본가에서 치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돌아간 것은 사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아버지의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고 그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소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본가에 가까운 곳으로 내려가 형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저희 집은 좀 특이한 구조인데 2층 양옥집으로 2층은 형님이 살고 있고 1층에는 노고부가 사십니다. 그리고 집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형님 집으로 올라가려면 20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추석 당일이라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때 계단의 초입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단발머리에 축축하게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고개를 톡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처음에 그저 머리를 다 말리지 않고 나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여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지만 저는 올라가면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 눈빛이 정말로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고 그저 공허하고 기정산적으로 광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기괴하게 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게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무언가 저를 잡아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까만색 드레스였어요. 그 드레스는 너무나도 길어서 신발이 다 가려질 정도였고 그 옷을 입고 추석 당일에 외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쏘아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그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양갈래 머리를 하고 길게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반전 없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아이의 표정에서 인간적인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모임이 나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얼굴이 지나치게 검고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혈색이 없었어요. 마치 연원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이었죠. 그는 이상한 모자도 쓰고 있었고 그 모습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느 날 전일이 일었고 그 순간 제 깃덜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길을 돌아보니 아내도 고개를 툭 숙이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개를 숙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아내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린 뒤 급히 손을 잡고 형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엄마만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바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도 그 불안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저는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봤어? 와이프는 정말로 놀란 표정으로 봤어. 그런데 그 여자가 얼굴을 마주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눈을 똑바로 못 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와이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지금도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힙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한조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바로 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겪은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IMF2의 경질위기 때 저희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집안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그 집으로 이사 온 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집은 인천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집이었고 그곳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집은 아주 허름한 상태였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뭔가 이상한 냄새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당시엔 주변이 매우 고요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댁과 우리가 사는 집이 한 건물에 함께 있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죠. 처음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고 습기와 눅눅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라고 말하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 고양이 소리가 나오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 마루바닥에 도둑 고양이가 있나 보지 라고 말하면서 고양이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고양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이상해서 더 이상 짐을 뒤지지 않고 일단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동생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던 저였지만 그날은 이유 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방 문 오른쪽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매우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기괴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피부는 녹색이었고 눈은 검은 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엉켜져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웃고는 갑자기 뛰어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그 여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갑자기 멈췄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고 그 얼굴은 마치 악몽 속에서 본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단지 웃으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끼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놀라서 저를 붙잡고 그 여자가 없어짐 소에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 여자가 정말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과 얼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서 살던 동안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매번 그 여자의 얼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동안 그 집에서 일어난 다른 이상한 일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현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자의 존재는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정말로 귀신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 집을 떠나고 나서도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여자의 얼굴과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벽이 비친 그림자들, 그리고 기이한 소리들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도 점차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다, 상상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희는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고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특히 꿈에서의 그 여성은 여전히 저희를 쫓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고 그 꿈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은 점점 더 무섭고 괴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그 여성이 저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 여성의 얼굴은 점점 더 명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그 여성을 완전히 떼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하나둘씩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동생은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사고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반복하며 괴로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겪은 일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씩 무너져갔고 그 집에서의 사건들은 점점 더 뚜렷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여자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차에서 튀어나올 때 웃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 웃음소리는 분명히 여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다시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그 웃음소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소리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사고를 겪고 나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그 소리의 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은 그 웃음소리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또다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있었고 갑자기 작은 방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무언가 기이한 형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형체는 키떡처럼 부서져 있었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우리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서도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 집의 기운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 집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집에서의 기억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집에서의 일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집에서의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의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이나 꿈이 아니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 우리는 결국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집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그 집에서 겪었던 것들과 닮아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집에서의 사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도 그 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의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떠난 후 저는 잠시 동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올 것만 같았고 제 삶의 한 구석에 그 기억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 감정은 마치 누군가나 제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그 집을 떠나면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떠날 때 정말로 떠난 걸까? 그 집의 벽에 새겨진 무수한 비밀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었고 그것이 제가 느낀 공포의 근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집에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불안한 기분을 감추며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너, 그 집에 있던 사람.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어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집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에 너희 집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왔어.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그때 내가 떠난 이후도 그 집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머니의 말을 제 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떠난 뒤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고 그 집에서 벗어난 소위 일상은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에 불과했습니다. 그 집이 기운이 저를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그 집과의 연관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라? 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 집,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있어.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어. 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끔찍한 사실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금수로 결심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지역과 얼지 사람들, 그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이 저를 계속 괴롭혔고,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을 다시 찾기 전에 그 집에 얼지 사람들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망 원인, 그리고 그 집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 집에 얼지 사람들의 영혼과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발을 들여놓은 순간 처음 느꼈던 차가운 기운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둘러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기분을 주었고, 그 집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묵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 집이 저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집은 여전히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은 그저 전설로만 여길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한 무언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기되는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집은 지금도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특히 그 집의 안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 집의 이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안주인은 일종의 저주에 걸린 듯한 존재였고,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 집을 지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년 전 노드를 통해 그 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대문이 막혀 있었고, 그 집 주변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곤 했고, 그 집이 지닌 저주를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그 집을 떠난 뒤 그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어떤 이들은 그 집을 떠난 뒤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리며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끔찍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과거의 충청남도 제원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는 꽤나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밭을 일구고 계셨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밭 근처에서 산 여자나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떠도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점심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와? 왜 안 와?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렸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점심이 나간 듯 보였고 마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15살 정도 된 소년이 짐을 싸서 집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할머니에게 누나가 빠져 죽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년을 보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고 그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소년은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할머니는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기절하며 의식을 잃었고 할머니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의식을 되찾았고 다시 평소처럼 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였고 그 소년은 실제로 그 후로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의 일들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당시 이후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불길한 느낌을 준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머니라 들려준 이야기 외에도 그 집과 관련된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던 중 저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외삼촌이 중고차를 구매했던 일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구매한 외삼촌은 차의 상태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딜러는 그 차가 사고차였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딜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그 차를 구입한 후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외삼촌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했고 외삼촌은 그 차를 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 차를 정비소에 점검받으러 갔을 때 그 차는 사고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었고 그 차는 그 사람의 영혼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외삼촌은 그 차를 탈고 다른 차로 교체했지만 그 차와 관련된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외삼촌은 그 차를 팔고 나서도 안몸을 꼬었고 그 차가 가져온 불길한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숙모와 외삼촌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외모와 함께 그들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강아지를 기좌석에 태운 차로 떠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 안에서 무언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차가 달려가는 동안 임신한 말티즈 강아지가 갑자기 깃다리를 떨며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 강아지는 원래 너무 순하고 조용해서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던 개였다. 그런데 그날 그 강아지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고양이처럼 등을 도풀리며 으르렁거렸다. 외숙모는 강아지가 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그 강아지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순식간에 외숙모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버렸다. 그 강아지가 물 때 외숙모는 깜짝 놀라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었거나 생각하며 다시 강아지를 달래보려 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강아지는 다시 차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외삼촌은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고 했으나 그날 밤 잠에서 깨자마자 외숙모는 놀라워하며 외삼촌을 깨웠다. 새벽 2시쯤 외숙모는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며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급히 응급실로 가던 중 외숙모는 중간에 또다시 자연유산을 겪게 되었다. 첫 번째 유산소, 그들은 매우 슬프고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임신도 다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더욱 더 조심하며 병원에서 관리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아이도 자연유산이 되었다. 이건 차 때문인다. 그때 외숙모가 처음으로 우리 문을 퉁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의사는 외숙모의 자궁에 문제는 없다고 말해주었다.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속으로 자연유산이 된 것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외삼촌은 자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 외삼촌의 건강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때 외숙모가 다시 한번 차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차는 마치 무언가나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차 안에 타고 있으면 불안한 기운이 돌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고나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차나 특별한 이유로 불안하게 다가왔다. 외숙모는 그 차를 타기 전에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차에 관한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무언가를 알아내려 했다. 예를 들어 차에서 가끔씩 나오는 특이한 소리나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끝에 전달되는 찌릿한 느낌이 그것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차나 이전에 누군가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숙모는 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차의 과거 소유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던 중 외숙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차는 한 가정의 소유였으며 그 가정은 몇 년 전에 불행한 사고로 모든 가족이 사망하게 된 집이었다. 특히 그 사고 당시 그 가정의 딸이 임신 중이었고 임신한 채로 차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외숙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차가 불길한 존재에 의해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차가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나? 외숙모는 두려움에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외숙모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차는 그들 가족의 불행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차를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외숙모와 외삼촌은 결국 차를 계속 타게 되었고 그들은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불행한 사건을 경험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차를 타면 느껴지는 그 찌릿한 느낌과 그 안에 깃든 불길한 기운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외삼촌과 외숙모는 차를 두고 나서면 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했다. 특히 외숙모는 점점 더 차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그 기운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무당이 전골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차를 집에 두고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차를 팔아야 해. 외숙모는 결심한 듯 말했다. 계속해서 두고 있으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어떻게든 떠나보내야만 해. 외삼촌은 아직도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외숙모의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팔지? 이 차는 아까 그 중고차 딜러도 이상하다고 했잖아. 외숙모는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차를 가져다 놓을 곳을 정해야 아마 그 차를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 차의 과거를 알아본다면
차를 탈 수도 있겠지. 외삼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어디에 가서 처분할지 알아봐야겠군. 그들은 차를 탈기로 결심하고 그 차가 여전히 불길한 기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차를 진에서 빼내고 더 이상 주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외삼촌은 중고차 딜러를 다시 찾았지만 딜러는 여전히 그 차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 차는 정말 이상해요. 이전 차주나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던데 그런 차를 누가 사고 없이 탈 수 있을까요? 딜러는 이렇게 말하며 차를 한참 살펴봤다. 그건 그냥 오래된 차일 뿐입니다. 차를 수리해놓고 탈기만 하면 돼요. 외삼촌은 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차를 탈지 못한 채 몇 주나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외삼촌과 외숙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차를 다른 곳에 두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외숙모는 차에 탑승하려다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끼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나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다. 외숙모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차 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해. 외숙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차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외삼촌과 외숙모는 다시 한번 차를 끌고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차를 고요한 산속으로 몰고 갔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차를 두고 가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야. 외숙모는 고요한 밤에 속삭였다. 이 차를 두고 가면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차를 산속 깊은 곳에 두고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차를 두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 차와 관련된 어떤 일도 겪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뒤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외숙모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차가 있었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외숙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외숙모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차를 바라보았다. 이건 분명히 그 차야. 우리가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야. 외삼촌은 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때 차의 본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외삼촌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차는 다시 한번 외숙모와 외삼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가 나타날 때마다 불안한 기호를 느끼게 되었고 차를 두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외삼촌은 결국 차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차를 산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를 아예 폐차장에 맡기기로 했다. 이제야 끝나는 건다. 외숙모는 차를 폐차장에 맡기며 말문을 열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 차를 볼 일이 없겠지? 하지만 폐차장에 차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그들은 알게 되었다. 차를 버린 자리가 바로 그 부부가 사망했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차를 타거나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차가 이미 그 부부의 영혼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차는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얘기를 들은 외삼촌은 믿거나 말거나 라는 마음으로
결국 그 돌시를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외숙모와 함께 무당을 찾아 나서 70만 원 정도의 복비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의 혼을 달라는 천도를 지내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천도제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여전히 그 차를 타는 것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 차가 이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며 결국 주일이 지나고 나서 차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고 외삼촌은 그 차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차를 사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차를 구입하거나 바꾸려 할 때마다 사고가 큰지 작은지 사고에 연루된 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고 합니다. 누나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나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아빠, 아빠, 귀신 봤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어나오더군요. 그때 아빠는 깜짝 놀라서 누나 방이 닫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나도 데리고 누나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자기 방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나와 비슷한 뿌리의 아이였다고 했고 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 귀신은 마치 내가 아닌가 하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눈동자는 쾌골처럼 뻥 뚫려 있었고 다리가 없었대라. 그 귀신은 둥둥 떠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섭다고 느꼈고 그 귀신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며칠 후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막내 고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그렇게 많이 울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첫째 고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너 귀신이 어디 있냐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한동안 계속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막내 고모는 우리 누나에게 따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 한 명이 6살 때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곤 했습니다. 그 형제는 6살 때 사망했고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절이라서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리털이 쭉 펴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모습이 정말 이 형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귀신을 막내 고모도 봤다는 것입니다. 막내 고모는 어릴 때 그 형제가 죽은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모는 화장실을 가려고 했을 때 거실에서 그 귀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고 고모는 그것을 보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보고 고모가 기절한 이유는 그 귀신이 고모의 기억 속에서 죽은 형제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형제는 죽을 때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싶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의 영혼은 그 색동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그때와 근소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가족의 기밀이 얽혀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도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누나는 그 귀신이 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단순히 지나간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다.
가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영혼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시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공익 의경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었고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이유로 입대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당시 군대에서는 정신적으로 아플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겪은 이야기 중 하나는 불침벌을 서고 있던 훈련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는 단지 근무를 서고 있었고 훈련병 중 한 명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기 복도 끝에 있는 계단에서 자꾸 남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려.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죠. 당시 저는 이 훈련병이 아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말도 많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서 쉬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병은 결국 몸이 아파 쓰러졌고 저는 그 일로 그의 말을 그냥 지나쳤죠. 그 뒤로 몇 주가 지나고 저희 부대에 새로운 훈련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훈련병은 허리를 다쳐서 입대한 공익 의견이었는데 자신이 무당 집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더군다. 그는 자신이 귀신을 보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마치 자신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 부대에 귀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차츰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그 훈련병이 복도 끝에 있는 계단에서 자꾸 남자가 오르내리는 걸 본다고 하자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무서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계단은 원래 사용하지 않도록 막혀 있었고 군인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병은 자꾸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본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곳이 그저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그 훈련병이 이야기한 일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 역시 복도 끝에서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거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결국 부대의 고위 간부들은 그 복도를 통제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창을 모두 신문지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병들이 그곳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신문지로 창문을 막아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 이야기는 군대 내에서 귀신이 있어는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그때의 일이 계속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겪었던 이상한 기운과 후임이 본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훈련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떠올리며 저는 종종 군대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귀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계단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복도 끝에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 집안의 후임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제 귀에 선하게 들립니다. 이곳에는 귀신이 있다. 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는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 후 저는 군대를 떠나 세상에 나왔지만 그때의 일들은 항상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당시의 일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고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택시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더욱 끔찍하게 터져나갔습니다. 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던 택시 기사들이 연달아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택시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택시가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기호를 느꼈고 운전하는 기사들이 왜 그렇게 자주 사고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 택시는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택시로 불리게 되었고 그 택시를 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택시를 타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택시 회사에서도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가 계속해서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택시가 계속해서 귀신이 들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한 번은 그 택시가 갑자기 다시 도로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 택시를 운전하려 하지 않았는데 한 택시 기사가 이 차를 다시 몰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아해했고 그가 왜 그 택시를 타고 나왔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는 괜찮아. 괜찮다니까요. 라고 말하며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가 다시 도로를 지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기호를 느꼈고 그 후부터는 그 택시가 다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그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택시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니라 귀신 들린 차라는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택시의 마지막 운전자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는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차는 나만 타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타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뒤 그 차의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며 떠난 뒤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미스터리한 존재가 되었고 귀신이 들린 택시는 점점 더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후 택시 회사에서는 이 택시를 폐차하고 그 차가 다시 도로 위에 나타날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여전히 그 택시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택시의 이야기는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고 마치 그 택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팔린 귀신 들린 차 이야기도 있죠. 한 남자가 중고차를 사게 되었는데 그 차에는 이전 주인이 자주 탔던 것 같은 기운이 묻어 있었답니다. 이 차를 사게 된 남자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운전하고 다녔으나 점차 그 차에서 이상한 찬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저절로 열리고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운전 중에 그 차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찬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상한 차를 탔던 사람들은 그 차가 귀신에게 씌여 있다는 믿음에 따지게 됩니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런 차를 탈 때도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알리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차량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그 차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 기이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한 번은 제가 사촌 동생에게 군 입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촌 동생은 군에 입대하기 전 머리카락이 짧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고 그때 제가 생각해낸 선물이 바로 가발이었죠. 가발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마침 가까운 동네에 가발을 파는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가발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가발을 사촌 동생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발을 사다 놓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발을 그냥 집에 두었더니 밤마다 그 가발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가발이 스스로 움직였던 것처럼 보였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저는 그 가발이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의 불안한 기운과 기이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동생에게 오래전에 샀던 가발을 선물로 주기로 결심했다. 그 가발은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모양을 갖춰서 스탠드에 걸어두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내가 가발을 걸어둔 곳은 집거실 한쪽에 있는 화장대 앞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걸어놓은 모습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발이 화장대 앞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금이 일이 있었던 이후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점점 더 끔찍해졌고 그 가발은 모든 불행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동생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그 가발을 다시 찾으러 화장대 앞을 지나칠 때 그 가발은 이상한 곳에 놓여 있었다. 화장대 앞에 놓여 있어야 할 가발은 TV 옆 테이블에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 가발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했다. 내가 이 가발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이상하네, 정말. 나는 손자 중얼거리며 가발을 다시 정리했다. 그날 동생에게 그 가발을 선물로 주었다. 이제 두상도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예쁘게 써봐. 동생은 기뻐하며 가발을 썼고 나는 잠깐 동안 그 가발을 손질해줬다. 동생은 예쁘게 변했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평소 건강하던 동생이 가발을 쓴 이후부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증상이 심해졌고 동생은 누가 내 머리를 발로 밟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가발을 벗어도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동생은 결국 큰 병원에 가서 MRI 검사까지 받았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동생은 금소 한동안 가발을 쓰지 않고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런데 내가 더 후회했던 것은 가발을 버리지 않았던 점이었다. 가발을 버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발은 결국 소파 옆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모인 장식대에 대충 걸어두었고 그로서부터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매일 아침 나는 거실로 나오면 가발이 항상 바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어떤 날은 소파 위에, 어떤 날은 컴퓨터 책상 위에, 또 다른 날은 식탁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엔 집에 있는 바나지가 물어다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바나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자고 있던 중 거실에서 TV가 저절로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TV가 켜지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아무리 눌러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실 불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고 TV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잠에서 깨서 거실로 갔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고 그저 불빛과 TV 소리만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사촌 동생이 겪은 두통과 다리 눌림 증상은 나에게도 나타났다. 사촌은 자는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자주 두통을 겪고 다리에 눌리곤 했다. 그러던 중 사촌은 다리에 눌리다 눈을 떠보니 끔찍하니 얼굴이 녹아내린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며 뛰어다닌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 그저 사촌이 피곤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사촌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는 결국 급속히 살이 빠져 45kg도 안 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 모든 일이 다나엘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귀신을 보게 된 것은 추석 명절을 쓸고 돌아왔을 때였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에 들었고 거실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TV가 저절로 켜지고 마치 2층에서 층간소음이 나는 것처럼 쿵쿵 소리가 들렸다. 그 이후로 나도 귀신을 보게 되었다. 그 귀신은 내가 자고 있을 때마다 자꾸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서운 얼굴의 여자는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를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저는 그날 평소와 다른 기온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어두운 밤 기온에 휩싸여 있었고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집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 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저희 집은 뭔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정적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땐 외부에서 소리라도 들리기 마련인데 그날은 외부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점지한 느낌이 났자. 그러던 중 갑자기 집 안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는 평소엔 절대 그렇게 소란스럽게 짖지 않았습니다. 멍멍멍멍.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무언가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느낍니다. 집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서는 도둑이 들어온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는 정말로 뭔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에 몽둥이를 하나 쥐고 조용히 제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죠. 거실로 나가자마자 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싱글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소리가 너무 크고 기리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며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의 유리창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나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녹아내린 듯한 상태였습니다. 키와 고름이 얼굴에 묻어 있었고 그 얼굴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끔찍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끔찍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다녔고 그 웃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다가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뛰는 걸 멈추더니 360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녹아내리고 일그러진 채로 입이 뒤틀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점점 더 악마적인 기운을 내뿜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할 거야.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의식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기절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떠보니 제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여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기운은 여전히 집 안에 남아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매일 밤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저를 괴롭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끔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고 밤롱처럼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존재가 저를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모든 선언을 해결하기 위해 모소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미할머니께서 무속인으로서 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본 후 즉시 우리 집으로 오셨고 그날 집으로 오셔서 모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방을 빼놓을 수 없었고 그 가방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그 가방을 가지고 저승의 세계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하셨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고 나는 자주 바다를 보며 자랐다. 어린 시절, 물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하나는 생명의 원천, 또 하나는 언제든지 나를 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내 안에 깊은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그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내가 8살 때 일어난 일이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갔을 때였다. 그날 바다는 잔잔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나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라고 권유하셨다. 나는 그때부터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그때 수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바다가 갑자기 거세게 밀려들며 나를 휘감았고 나는 공포에 질려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가족들이 나를 구해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물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남겼다. 그 후로 물이 있는 곳을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물에 대한 공포를 숨기려고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물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짙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독립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작은 전세집을 얻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른 물의 공포가 내 삶에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며 바다를 쳐다보았다. 방바닥이 물에 잠겨 있었고 침실엔 집 안은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물에 뒤덮여 있었다. 나는 방 안에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벽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물이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갔다. 그 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워갔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또 다른 물의 공포를 맞이한 것이다. 어쩌면 내가 겪은 이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였을지도 모른다. 짐을 수리하고 물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물의 제안이 찾아왔다.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병원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나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 사이에 거실 천장이 터지고 집 안이 물바다나 되어 있었다. 물은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물은 마치 제어할 수 없는 강물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잠기게 만들었다.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그 물은 나의 소중한 물건들을 삼켜버렸다. 특히 내 DVD 디렉터 위로 물이 흘러내리며 나는 정말 그 물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물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물의 제한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파고점을 열었는데 그 가게에서 또 다른 물의 문제가 발생했다. 가게 밑층에 미용실이 있었고 그 미용실에서 배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 가게로 물이 떨어졌다. 가게의 카페트가 물에 젖고 원목 가구들은 물에 민감해서 모두 젖어버렸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미용실에서 발생한 물 문제는 나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내 가게는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배관을 고친 후에도 몇 번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나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물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가게 천장에서 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엔 미용실 문제가 아니었고 가게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이었다. 이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물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손님들은 물이 떨어지는 가게에서 아무런 안정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나는 그 가게를 접게 되었다. 이후 나는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 스포츠 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창고를 따로 얻어 물이 새는 문제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불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날, 창고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이 물은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물의 제한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나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는 항상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공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졌다. 어릴 때 나는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다. 그때의 경험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의 공포는 단순히 물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계기였다. 사무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고가의 인라인 스케이트를 여러 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부품들과 장비들이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사무실과 창고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바닥에 쌓여있던 인라인 스케이트와 부품들이 물에 잠겨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다. 관리 사무소도 닫혀 있었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물이 들어오는 원인은 옆 사무실의 여직원이 라디에이터 위 창문을 열어놓고 퇴근한 탓이었다. 그 창문이 열려 있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이 흘러 들어왔다. 그 물이 사무실을 완전히 침수시켰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서 물을 치우며 시간을 보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새벽에 아내가 나를 깨우며 수도가 동파되었다고 말했다. 겨울철에 외부 수도관에 열선도 깔아놓고 수건으로도 방어를 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수도관이 터지고 말았다.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수리하고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아직 물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 지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그 소리가 마룻바닥이 반응하는 소리인 줄 알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더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다. 비이 이른 소리였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은 내 홈시어터 가까이에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급히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0cm 정도의 높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점점 물이 많이 떨어져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왔을 때 그들은 그 물이 수도 배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장과 화장실 벽을 뜯어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때 내가 가장 놀란 점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물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문득 예전에 사주를 봐주신 분이 내 사주에 물이 넘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분은 내가 물과 관련된 문제를 겪을 것이며 물의 기운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던 때가 몇 년 전이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은 가끔씩 범람할 위험이 있어 항상 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다. 그로 인해 나는 물과 가까운 삶을 살아왔고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물이 가져오는 문제들이 점점 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물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내가 겪은 경험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다. 그렇지만 물이 가져오는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군대 제대 후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수영 선수였던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 당시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물론 그 인연은 나쁜 결과로 끝났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물이 가져온 인연이 결국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물이 가져오는 인연은 그다지 달콤하지 않았다. 물과 관련된 나쁜 일이 계속 이어졌고 우리 모든 것을 잠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때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고 물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더 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물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나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이제 물과 관련된 사건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칭호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들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물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고 그 공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물이 가져오는 변화와 그로 인한 사건들은 나를 더 이상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열기도 합니다. 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